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 22일부터 무려 16,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해 왔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피해 승객들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네트워크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북서부를 강타한 눈폭풍 사망자가 뉴욕주에서만 4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자체장들 간의 공방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눈폭풍 여파로 파도가 호숫가 집들을 덮치면서 바로 얼어붙어서 얼음 궁전이 됐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홍수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 인상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수피리어 코트에 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에 따라 새 변이 탐지를 위해 국제선 항공기 폐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새해부터는 전기 트럭에 보조금을 최대 한 대당 4만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운송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강달러 현상이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기호용 마리안을 판매하는 업소가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개장 전부터 장산재를 이루며 북새통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사전 예고 없이 시험 비행이 진행되면서 미상의 물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구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추모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펠레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서 3번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현역 생활 기간 1363경기에 출전해서 1281골을 터뜨렸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동부조 1위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110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JD 말티네즈와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다저스에서 지명타자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마지막 뉴욕 증시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4.5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이제 2022년 이틀 남았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행사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날씨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상청의 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던 어제 비가 오는가 하면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남가주에 한층 차갑고 추운 날씨가 되돌아오고 이런 기후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밤부터 1월 1일 새벽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계획된 이 새해맞이 카운트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새해 아침에 등산, 산 위에서 일출을 바라보기 위해 등산을 선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산악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등산에 나설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오후부터는 맑게 개이고 1월 2일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은 파사데나에서 로즈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 3년 만에 펼쳐지는 이 로즈 퍼레이드 날씨에 지장 없이 화창한 날에 치러질 것으로 일단 오늘까지는 예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3일 다음 주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추위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일부 지역에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특히 랭캐스터를 비롯해 마운틴 윌슨과 산타 클라리타 밸리 지역에 추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랭캐스터 지역 경우에는 새해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기온이 32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마운트 윌슨 지역에는 내일부터 1월 2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추위주의보가 계속되고 산타 클라리타 밸리는 1월 2일 하루만 추위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노약자 또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머물기에 상당히 힘겨운 날씨라며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리와 손, 발을 모자, 스카프,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을 수시로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모두 실내로 들여와야 하고 특히 가장 추운 밤이나 새벽에는 밖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추워도 난로나 바비큐, 오븐 등을 집 안에 열을 일으키는 보온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 작동할 경우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맞이 행사 곳곳에서 열리죠. LA 다운타운에서도 있고요. 산타모니카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이 내일 밤 9시부터 1월 1일 새벽 2시까지 버스와 열차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밤 9시부터 1월 1일 새벽 2시까지입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새해맞이 행사 참석으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자정부터 또 다음날 새벽 1시에는 운행 열차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열차는 저녁 8시 이후부터 20분마다 운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 밤부터 새해 첫날까지, 새해 전날 밤부터 새해 첫날까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는 것은 LA 메트로 전통입니다. LA 메트로 자전거도 1월 1일까지 30분 동안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초유의 결항 사태로 미국의 성탄절과 연말 휴가철을 망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드디어 오늘부터 운항을 거의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어제 성명을 내고 고객과 직원 그리고 이번 운항 차질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30일부터는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거의 미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여파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부터 대규모 결항과 지연을 피하지 못했지만 전체 운항 편수 절반 이상을 며칠째 대량으로 취소한 곳은 이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합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는 겨울 폭풍 발생지에 가까운 미 중서부에서 많은 항공편을 운항한 데다가 낙후돼 있는 승무원 배치 시스템과 다른 항공사들과 다른 노선 운영 탓에 더 큰 문제를 겪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의 결항 또 지연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조사 방침을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항공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뉴욕주 북서부를 강타한 눈폭풍 사망자가 40명까지 늘었습니다. 역대급 폭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들을 향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장들 간의 니탓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리 카운티를 이끄는 마크 플롱카츠 카운티장은 카운티 내 사망자가 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다수 사망자가 버팔로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풀려 눈이 녹으면서 사망자가 지금 눈더미 속에 추가로 발견되고 있고 전날부터 시작된 주 방위군과 경찰의 정전 피해 지역 가택 방문을 통해서도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태 수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리 카운티와 버팔로시를 이끄는 수장들이 공개 비난을 주고받아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 전역을 몰아쳤던 겨울 폭풍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얼음 궁전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남부에서는 한파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유례없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식당 건물 외부가 온통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성탄절 겨울 폭풍 때 차가운 이리오의 물이 몰아치며 건물 외벽에 30cm가 넘는 얼음층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버펄로시의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 이리오의 파고는 7m가 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And it was heartbreaking to know that the ice was covering it, and I was afraid it would be destroyed. I really was, because there's a lot of glass on the front. 성탄절 강추위로 이곳 버펄로에서만 3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1900년도 초에 지어진 건물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 걱정됐지만 반대로 눈 폭풍을 막는 보호막이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Our building is just covered in ice, so ice we can deal with, loss of life you can't. So our hearts go out to them. 12월 평균 최저 기온이 섭씨 2도인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선 겨울 폭풍으로 수도관이 파열돼 예상치도 않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남부까지 그런 강추위가 몰아칠 줄 생각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knew this was coming, but we didn't expect for it to be this bad to hit us like this, especially down here in a small town. But it did.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해안가에선 강풍으로 9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도심으로 해파리떼가 밀려왔고 남부 휴스턴에서는 겨울 폭풍 당시 저체온증으로 땅에 떨어진 박쥐 1,500마리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최근 강경한 이민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불법 이민자들 지금 상당한 추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미래 불투명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주차장. 한 살 아기는 이 추운 날씨에 신발도 없습니다. 4개월 전 베네수엘라를 떠난 블랑코 씨 가족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최근 불법 입국했습니다. She says that she thought that her daughter was going to die overnight because it was so cold. 멕시코 국경 부근 엘파소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돈도 없고 미국에 친지도 없으니 교회 앞에 몰려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진 국경 통제와 관련한 타이틀 42 정책을 폐기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막아섰습니다.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가 있는 만큼 한파 속에서 이들의 불안한 나날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부터 인상되는 최저시급, 구인 구직 시 급여 공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법안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2023년 가주에는 시간당 최저시급 인상을 비롯한 노동법, 무단횡단 허가, 자전거 추월 대신 차선 변경 등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주의 최저시급이 현행 $15에서 $15 50센트로 이상되는 것으로 해당 인상안은 가주 내 모든 비즈니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은 비즈니스 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새해부터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가주의 비즈니스 업체들이 구인 공고 시 급여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구인 공고 시 급여 공개 법안 외에도 직원이 1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한 급여 수준을 리포트로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유급 휴가 제공은 올해로 마감돼 내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새해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된 지 30일이 넘는 직원에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시부모 등입니다. 새해부터는 무단횡단이 합법화됩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다만 경찰이 보행자가 즉각적인 충돌 위험이 있을 시에만 무단횡단을 제재하는데 이 법은 무단횡단 위반에 따른 벌금이 특정 커뮤니티에만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을 원할 때 같은 차선에서 추월해서는 안 되고 차선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 변경을 해서 추월하는 법도 시행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주민들이 운전면허증과 리얼 아이디를 갱신해야 되는 경우 새해부터는 DMB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DMB 오피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70세 이상 주민들은 운전면허증과 리얼 아이디를 갱신해야 되는 경우 온라인 갱신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처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또 경찰기관이 성범죄 피해자의 DNA 프로파일을 해당 성범죄 가해자 검거 외에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새해 7월 1일부터는 빈 주차장, 스트립몰, 복합상업지구 등 침체된 상업지역의 주거시설을 건설할 경우 존인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줍니다. 이 외에도 2023년 가주에는 4월 24일, 6월 19일, 설날, 9월 네 번째 주 금요일에 새로운 주 공휴일이 마련되며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하는 법안 또한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 인상 시행을 앞두고 이 수피리어 코트에는 이 새 법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식당을 대표하는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패스트 액트법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29일 제기했습니다. 가주에서는 패스트 액트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까지 인상됩니다. 가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5 50센트로 인상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2023년 패스트푸드업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 8월 29일 가주의회가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을 통과시키고 9월 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주 내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새 법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일괄적으로 최저시급 $22를 지켜야 합니다. 29일 가주 스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콜리션은 가주의 유권자가 2024년 투표를 통해 관련 법 찬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연기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주정부 관련 부처가 피티션에 서명한 유권자와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며 카운트 중인데 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필요한 가주민 서명을 확보한 경우에는 새 법은 시행이 연기됩니다.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연합은 전미식당연합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패스트 액트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왔고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연합을 결성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이에 동참한 업체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도미노 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웨스트힐 지역의 한 스시집, 일식집 주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주류 면허 취소 이유는 미성년에게 술을 제공했고 그 술을 마신 미성년자가 사고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은 1년 전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18일 강정원 씨, 당시 20살 한인 여성이 이 교토스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과 16살 남매가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강정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에서 0.17 사이였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성인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적 한도가 0.0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은 교토스시 측 주류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원인이 됐고 그로 인해 2명의 목숨을 잃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토스시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어제 교통을 단속하고 있던 셰리프 경찰관이 총격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교통 단속을 하던 32살의 아이시아 코데로 데퓨티가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총격을 가한 후 차를 몰고 달아났고 지켜본 목격자가 911에 신고한 후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데퓨티에게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운전자는 44살의 윌리엄 쉐이 맥케이라는 남성으로 범죄 전력이 많은 전과자로 밝혀졌습니다. 맥케이가 도주를 하고 경찰이 쫓으면서 추격전이 전개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로 오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격전은 15번 프리웨이 놀코 지역에서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 맥케이가 놀코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총격을 가했으며 경찰도 응사했는데 경찰이 정확히 운전자를 맞췄습니다. 총격을 받은 맥케이는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를 냈고 결국 15번 프리웨이 놀코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윌리엄 쉐이 맥케이는 납치와 강도,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 등 다양한 범죄 기록의 전과자였고 CHP는 경찰견을 흉기로 찌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총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시아 코데로 데퓨티가 차를 세우고 검문할 때 왜 총격을 가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인타운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작년보단 8%, 10.5%, 재작년보다는 각각 23.4%, 26.4%가 늘었습니다. LA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큽니다. LA 경찰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부분 LA 한인타운인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16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가 늘어난 것입니다. LA 전체적으로 강력범죄가 작년보다 0.9% 늘어난 것과 대비하면 한인타운 내에서 강력범죄, 재산범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체포는 줄었습니다. 소매의 절도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절도의 중범죄 기준 금액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주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중범죄 적용 기준을 현행 $950 이상에서 $40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절도단이 가게 유리창이나 진열장을 부순 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LA 지역은 전미소매협회가 2021년도를 기준으로 조직적인 소매범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을 뽑은 보고서에서 1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 무라츠치 캘리포니아 66지구 주 하원의원이 지난 2014년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47에 따라서 현재의 절도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이 $950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낮아서 범죄가 더 쉽게 이뤄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한인 이민 역사 120년 됐습니다. 100주년 됐다라고 해서 큰 행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120년이나 됐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시작된 한국의 해외 이민 역사가 어느덧 12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만 무려 730만 명을 웃돌고 있는데요. 첫 이민지였던 미국 하와이 뜻깊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YTN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의 주도 호놀룰루시에 낯익은 이름의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포아 인하공원. 하와이를 일컫는 중국식 한자 표기 포아와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딴 인하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원입니다. 1902년 대한제국에서 하와이로 첫 이민을 온 사람들을 기리는 공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놀룰루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121명이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20여일에 걸친 항해 끝에 처음으로 도착한 호놀룰루 7번 선창도 방문해 1세대 이민자들의 애환도 되새겼습니다. 당시 첫 이민자 가운데 80%가 인천 출신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을 노동하면서 일당 70센트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일당으로 독립운동 자금도 모았고 고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학인하대학교는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따 이름 붙여졌습니다. 300만 시민과 700만 재동포가 함께하는 재동포청 유치 등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7만 명에 달하는 하와이 한인 동포 사회는 한국 이민사의 시작은 인천에서 시작되고 발전했다며 재외 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놀룰루시는 유 시장의 방문을 기념해 첫 이민이 시작됐던 12월 22일을 인천의 날로 지정하고 두 도시의 우호 협력이 지속되기를 소망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팬데믹 완화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LA 지역의 호텔 거래가 다시 화랑을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연거푸 체결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시장이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텔 거래가 활발한 것은 투자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호텔 레저 산업은 최근에 회령을 맞았고 특히 LA 지역은 전국 호텔 예약 건수 4위를 기록하면서 관광 산업의 회복세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LA 지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해당 경기를 앞두고 LA 호텔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서 2, 3년간 쏠쏠한 수익을 내고 올라간 가격에 다시 판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한파에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인 비즈니스 인력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시화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등 나빠지는 채용 시장에서 한인 경제와 밀접한 요식, 여행 등 서비스업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 사업 악화로 더 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인력 부족 사태는 이번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금융계 일부에서 사무직,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요식, 여행업계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비즈니스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을 진행하기도 사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식업과 관광업은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수요가 급감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력을 뽑았다가 내년 경기 침체 본격화 시점에 다시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기호형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판매하는 업소가 최초로 문을 열자 손님들이 개점 전부터 장사진을 치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난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에 어제 처음으로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한 가게에서 기호형 대마초가 판매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를 불법화했던 뉴욕주가 앞으로 5년간 4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3월 기호형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지만 제품 출시와 매장 개점이 지연되면서 어제까지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사태,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9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25명, 그리고 입원 환자 수 어제 28일 기준, 어제 29일이었죠. 그저께 28일 기준, 12월 28일 기준 1,26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률 12%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수가 지금 올겨울 크게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백신을 맞았고 증상이 약하고 치료제도 보급된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백신, 부스터샷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웃, 친척, 친구 이런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중국 내 코로나가 급증에 따라 새 변이 탐지를 위해서 국제선 항공기의 폐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DC 대변인은 어제 비행기 폐수 분석을 코로나 새 변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선택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검사에서 폐수 분석이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항공기 폐수 검사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감염질환 전문가들은 항공기 폐수 분석 같은 정책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현재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입국 규제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또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 이번 주 자발적 PCR 검사 프로그램을 갖춘 공항에 시애틀과 LA를 추가해서 바이러스 정보 수집 공항을 7곳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표본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NN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규제는 코로나 방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국인 혐오와 공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배경에는 팬데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새 변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과 새로운 변이를 찾는 데 필요한 게놈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또 전국 세계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쇼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죠? 축구 황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축구 선수 펠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펠레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추모 물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축구의 전설 펠레가 암 투병 끝에 향년 82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된 이후 제거 수술과 함께 화학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심부전증과 전신부종, 코로나19까지 시달리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펠레의 SNS에는 고인의 환한 웃음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외신들과 브라질 언론은 펠레의 별세로 세계 축구 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레는 17살에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첫 승을 올리는 등 브라질을 3차례나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971년 브라질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에는 북미 사커리그에서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피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은 투병 중인 펠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펠레는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의 축하의 말도 전했지만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축구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펠레. 펠레의 SNS 계정에는 수십만 개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병원과 산토스 스타디움 주변에도 애도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렇게 축구 황제 펠레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펠레가 세웠던 불멸의 기록들과 그의 발자취를 KBS가 돌아봅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당시 17살 축구 신동이 빚어낸 이 환상적인 골은 지금도 펠레를 상징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연소 월드컵 득점을 기록한 펠레는 브라질의 첫 우승을 안겼습니다. 1962년 칠레 대회까지 우승한 펠레의 전성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970년 멕시코 대회 결승전 하늘로 솟구쳐 올라 강하게 내리꽂은 헤더골. 월드컵 역사를 장식한 가장 기념비적인 골을 만들어내며 펠레는 전무후무한 3번의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펠레가 걸어온 발자취는 그 자체로 현대 축구의 역사였습니다. 축구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은 펠레의 등번호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펠레가 상대 선수들의 거친 반칙에 쓰러진 것을 계기로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됐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펠레는 대표팀과 산투스 등에서 통산 1,200골 이상을, 또 9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IOC는 1999년 펠레를 전 종목 통틀어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우리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50년 전 동대문 축구장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출전해 국내에도 펠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은퇴 후 축구 홍보대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펠레는 월드컵 우승팀 예측이 자주 빗나가 펠레의 저주라는 수식어도 탄생케 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축구 황제로서 모범적인 삶을 산 펠레는 늘 겸손한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e secret to success is to respect people, no, to be prepared always, and never think you are the best. 메시와 은바페, 호날두 등도 불멸의 축구 스타 펠레의 죽음을 애도하며 연이어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마라도나가 사망했을 때 언젠가 우리는 꼭 하늘에서 함께 공을 차게 될 거야라고 추모했던 펠레. 오늘 마라도나의 하늘나라 친구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축구 소식 나왔으니까 한국 축구 소식 한번 더 되돌아볼까요? 최고의 뉴스는 카타르 월드컵이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을 이뤄낸 한국 축구 대표팀, 올해 최고의 한국 스포츠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 낮았던 가능성을 뚫고 기적을 만들어서 많은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죠. 당시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던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 ESPN은 9%로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KBS입니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 주장 손흥민의 마스크 투혼에도 아쉽게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와의 2차전에선 전반 내리 2골을 내주며 무너지는 듯 했지만 조규성이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잘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골도 잘 낸다라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BTS, 외부만 그런 게 아니라 축구 실력도. 저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선수들 다 불사질러서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진짜 실망스럽지 않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운명의 포르투갈전, 손흥민의 70m 폭풍 드리블과 황희찬의 극장골은 11%의 낮은 가능성도 뚫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8분이나 가슴을 졸인 끝에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선수들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20년 만에 재현했습니다. 네, 이것이 축구가 줄 수 있는 감동, 스포츠가 줄 수 있는 환희 아니겠어요? 우리 대표팀 완벽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선수들이 든 태극기에 쓰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발 더 뛰어주고 다 희생해주고 한 결과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12년 만에 극적으로 밟은 16강전에서 브라질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백승호의 환상골은 다음 대회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는 라스트 댄스에서 세계 첫 월드컵 우승의 한을 풀며 전설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진정한 대관식. 리오넬 메시가 단 하나 부족했던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점을 찍습니다. 화려하게 빛난 메시 등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이 써나간 환희의 드라마가 2022년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뭐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오늘 2022년 마지막 모닝뉴스가 됩니다. 저희는 2023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